문과에 박박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외부고시, 행정고시를 하시고 삼시 하면 굉장히 수제 중에 수제인데 외무고시, 행정고시 하셨고 외무부 국민과에 또 공부하셔서 통상 전문가이십니다. 네, 이 조동근 교수님과 김경원 교수님, 전우 교수님, 최원목 교수님을 모시고 제2주제 경제 분야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PPT로 진행하시겠습니다. 국가 게이트와 평등주의에 함몰된 제이노믹스, 문재인의 제이노믹스입니다. 개인 자유 시장이 실종된 경제와 저성장의 어떤 이쪽에서요. 아직 진행이 발표하실 단계에서 저 밖으로 나가시네요.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이 정치 분야가 훨씬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조금 뜨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번영하게 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고 경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동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남아 계십니다. 좀 아시고요. 그리고 원래 조용필은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치가 사실은 좀 앞설 것 같고요. 순서상.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뭐를 잘못했는지 이렇게 뾰족하게 야단을 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정권에게 좀 비수를 뽑는 그런 월딩을 찾아내고 그걸 같이 소화해서 소통하는 것이 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국가 개입주의하고 평등주의에 함몰된 예정된 제이노믹스의 실패입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고 그다음 우리가 무슨 남이가 평등주의가 언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실패죠. 부재를 바라야 돼요. 부재를 바라야지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 자유시장이 실종된 그래서 저성장이다. 바꿔 말하면 성장을 다시 복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종된 걸 다시 재비치 갖다 놔야 되죠. 그래갖고 개인 자유시장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우리가 번영이 느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통당에서 최근에 익숙한 거와 결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심한 게 진짜 미통당과는 결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더 굳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 타이틀을 잡으면 굴러떨어진 낙석을 보세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석주의. 2020년 현재 낙석주의예요, 한국 경제에는. 그 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대한민국 뭐죠, 저거? 대한민국 뭐예요? 자유의 길을 묻다죠. 지금 어느 때인데 도대체 사회주의로 갑니까? 세계 지도를 보세요, 지금. 세계 지도를. 어느 나라가 번성하고 어느 나라가 번영을 누리는가 보세요. 지금. 전부 다 뭐죠? 자유, 나름대로 봅니다. 또한 전통, 이걸 지킨 나라가 잘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정도 저랑 같이 직접 여행을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이거를 제 시비를 거는데 보면요.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 맞죠? 그렇죠. 현재를 탕진,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 이런 거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애써 싸운 가치 있는 것을 진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평등주의에 함몰된 자학적 경제관에 빠진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절대선의 오류. 이게 자기 무오류가 뭐죠? 과거의 축적과 전통을 부정해 미래의 토대를 없앤다면 화가 나는 거죠. 보세요.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게 해 정보의 의존을 타성화시킨다면 이건 뭡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후속 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권이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기업을 정권의 판단에 따라서 생사 여타를 결정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줄이고 압축해서 뭐죠? 현재를 탕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무슨 비난하는 건 아닌데 비난하는 거. 제가 왜 비난하겠어요? 저는 경제 교수로서 나름의 어떤 논거를 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의표를 찌르고 창을 꼽는 것이 제 미션입니다. 적폐, 혁신, 신적폐 낳는다. 보세요. 현재와 과거가 다투면 미래를 얘기입니다. 처치의 얘기입니다. 이 정부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죠. 그 다음에 정치는 인기가 없죠. 근데 경제는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문재인 정부는요, 2017년 5월 10일에 그 당시 한국 경제에 그대로 인계받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때 한국 경제에 뭐야?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뭔가를 봐야 되죠.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 일반 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대신 뭐 했냐면은 사전에 입력된 대로 사고하고 행동했죠. 다시 한번요. 이런 어떤 소위 말 수원, 장점, 강점, 다시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갖다가 식별하는 대신에 그저 사전에 입력된 대로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무슨 가정합니까? 집권을 건국으로 착각을 했어요. 집권하고 건국 전혀 다르죠. 강장민주주의를 차단 불란서 혁명, 사실 그 당시에서 이제 기초가 만들어졌는데 불란서 헌법을 제가 봤어요. 헌법 보면은요,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빨간 거 보세요. 국민의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주권 행사 방식을 분명하게 대표자 또는 국민투표를 한정했어요. 바꿔 말하면 여론이라든지 광장에서의 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엄격한 거는 3조 2항을 보면은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지 못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은 불란서 헌법에 따르면 국채를 흔들 수 있는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원전 공론화위원회 전부 뭐죠? 위원회예요. 위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집권하고 정부에 같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3월인데 2017년 5월에 정부 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해가 지나자마자 뭘 했습니까?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는 헌법 개정을 시도를 했죠.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 틀을 바꾸면 안 되죠. 근본 틀을. 우리가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지 말자 그러는데 이걸 뛰어넘는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를 했죠. 결국은 못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정례해고 반대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일, 가치, 동일, 임금 이런 거 전부 다 헌법을 담으려고 했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이제 법제가 될 것 같은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독서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원전 이걸 갖다 아니 원전을 갖다 어떻게 지금 일개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정합니까? 불란서 헌법대로 하면은 이건 당연히 국민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야 될 건 안 하고 지금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도대체 뭐예요? 해서는 한 번도 안 났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헌법 자문위원장 누구십니까? 원자력 공론위원장 누구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사태가 이 정도 들어서 벌어진 거죠. 여기 보세요. 국가 계획주의 어두운 그림자. 여기 이제 보면은 참 이 정부가 너무 말들을 갖다가 화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충수에 빠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기회는요, 사전적으로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에요. 불가능한. 그럼 제가 얘기하기를 거기 아래보세요. 빨간 것입니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평등한 주어지고, 과정에 공정하면은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어떻게 세 가지를 갖다가 소득 순환 과정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존을 한다면 뭐예요? 독수리 날개하고 시가 허리하고 토끼 다리를 갖다 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사여구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가 계획이 되는 거죠. 국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는 사실 추상이로 보면. 네.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결과가 정의롭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결과가 정의롭다. 과정의 공정함은 이해가 돼요. 기회가 균등하다. 이해돼요. 결과가 정의롭다.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B나 또는 C 플러스 해야 됩니까? A도 정의롭고요, B도 정의롭고, C도 정의롭은 거죠. 자기 노력했고, 그 다음에 과정이 공정했고, 그러면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결과적 평등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국가가 어떻게 고용주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놓고 경쟁을 벌여요. 그러면 뭐예요? 정부가 이길수록 일자리 질은 나빠지고 재정은 탕진됩니다. 다시 한번요. 정부가 이길수록 일자리 질은 나빠지고 노인 그분들한테 그게 편하니까 아니에요. 40대 일자리 한 자리하고 65세 일자리 한 자리 가장 등가한 것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하면은 40대 제조업 한 자리 잃고 60대 사회 일자리 4자리 들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에서 플러스 3이라고 선전하는 그런 집단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정책하지 못하냐 그런 얘기. 통계 분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학적 재정과 2018년도에 3050 클럽에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피와 땀의 눈물의 결실이죠. 여기 G7 보시면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3050 알고 계시죠? 3만 분 이상, 그 대신 동안 인구 5천만이 돼야 돼요. 카나다 정말 5천만 안 돼요. 호주요? 5천만 안 돼요. 지금 중국이요? 엄청나죠. 하지만 3만 분이 안 되죠. 따라서 3만 분을 그 다음에 5천만 중규모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G7.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이에요. 지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G7에 맞습니까? 그런데 1월 1일 날 2019년 1월 1일 날 기자회견 발언이 뭐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로 전락했다. 팩트가 아닙니다. 대통령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통계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헬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G가 터지고 지금 지하철에 거미줄같이 깔려있고 3분 안에 앰뷸런스 오는 그게 헬조선 맞습니까? 우리가 왜 자학적인 이 정부 한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킨 어떤 그런 전통, 그 아름다움 그걸 다 버리고 다 그렇게 뭐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하면은 빈곤층 절대적 기준에서는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빈곤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빈곤 문제를 벗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뭐냐면 절대 빈곤을 벗는 그런 기준선으로 가져가야 되죠. 상대적으로 누군가 항상 미치죠. 밑이 바뀌면 상관없어요. 밑이 안 바뀌고 늘 그 밑이 고정되면 안 되지. 우리는 밑이 바뀌는데 여기 제가 썼지만 알뜰폰을 가질 수 있으면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겁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요. 여기 이제 빨간 선인데 진위계수가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가운데쯤 있어요. 이런 나라 왜 도대체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도대체 왜? 보세요. 세 번째 문재인의 2009년 1월 기자회견 발언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로 전락했다. 팩트가 아닙니다. 어서 여기 보다시피 가운데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마리 토끼를 다 잃었어요. 최근에 보시면 3년 사이에 살인명령이 나아지셨습니까? 소득이 늘었습니까? 빚이 줄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경제 성장률은 낮아졌고요. 5분의 배율로 표시가 된 소득 분배는 극화됐고 비정규직의 비중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국가 책임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바꿔 말하면 재정 건전성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4마리 토끼를 다 잃었어요. 이것이 저절로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제발 우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한 코로나 이전에 정책 실패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2019년까지 끄는 겁니다. 우한 코로나는 뭐냐면 2020년 아니에요. 따라서 그 전에 네 마리 토끼 성장률은 낮아지고 분배는 악화되고 비정규직은 비중이 높아지고 재정의 뭐죠? 건전성도 나빠졌잖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 다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 정권은요, 야당 시절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꼭 하겠다는 것이 둘이 있었어요. 하는 뭐냐면은 증세를 해서 뭐죠? 복지 지원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올려가고 저소득층의 살림을 좀 개선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좋아요. 순진하게 생각. 그래갖고 실제 보면은요, 2018년에 이 두 개 버킷리스트를 다 채웠습니다. 최저임금을 갖다 타락같이 높였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갖다 높였어요. 소득세를 높이고요.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한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5개월 차이로 같이 출범했어요. 트럼프가 5개월 빨랐고 우리가 5개월 후. 한국은 증세로 갔고 그 다음에 미국은 뭐죠? 관세로 갔어요. 한국 규제를 강화했고 미국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018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워낙 버킷리스트를 채웠으면 모든 것이 풀리고 순풍의 돛을 다른 배가 되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018년에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보시고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여기 나타나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제인데 이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최저임금이요. 이거는 이제 정치임금이죠.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치위원회죠. 어디에 보면 정치위원회에서 정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따지기 전에 여러 번의 뭐예요? 이게 쉬운 거죠. 그래갖고 대강 한 30%를 올렸어요. 지금.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 30%가 올라간 이 임금 수준에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상당히 모일 때 시중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30% 올라갔는데 거기도 내가 살아남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득은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30% 임금을 올릴 때 이런 경우를 써야 되는 거예요. 30% 임금이 올라가면 저학력,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저승년, 고용 그런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혀 안 했어요. 마치 뭐냐면은 누구든지 30% 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우리가 누릴 줄 알았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30% 올라간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와서 우리가 선물 줍니까? 그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버킷리스트 내가 집권하면 증세를 해서 법인세 그 다음에 세금 올리고 그걸 실제로 했어요. 그럼 2018년도에 모든 플랜되는데 2018년 말 되니까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미국 우리나라보다 12배나 큰 나라예요. 거기가 2.9% 성장할 때 우리 2.7%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건 이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처음에 가시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주변이 뭔가 이걸 보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보를 잡았을 때 현재 경기 순환 사이클상 내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점이면 뭐죠? 앞으로 내려갈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 사실 뭐냐면 내가 집권했을 때 2017년 5월에 집권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딘가를 관심 두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밝혀진 것이면 미리 알 수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17년 9월에 경기가 정점이었어요. 정점 근방에 정보를 잡았어요. 그러면 꼭 뭐죠? 내려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경기 순환 사이클상에 하강 국면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때 착각을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점 30으로 보세요.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데 어떻게 법인세를 올리고 어떻게 최저임금 올립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상정 행복하는 뭐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나중에 뭐죠? 행복은 먹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뭡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한미 성장률 역전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제일 패착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원래 이거는 임금 주도예요. 그래서 웨이즈 레드 들었으니까 이거를 자영업자를 갖다가 의식을 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었어요. 이게 문학적인 재질이죠. 경제는 문학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이 편의적 사고가 뒤틀은 그것이 원자가 돼갖고 태생적으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정책을 그거를 신주 모시듯이 자기가 자꾸 지금도 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지금 정책 플랫폼으로서 지금도 전부 소득 주도 성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오류의 원천이 되는 거죠. 한간에 보세요. 돌멩이로 빵을 만들겠다는 선수적으로 돌멩이로 빵.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돌멩이로 빵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 더 줄 수 있죠. 하지만 임금을 먼저 더 줬다고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은 소득 주도 성장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대중에 영합했죠. 어떤 거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지금요? 성장이 먼저는 그랬는데 성장의 근본을 이끄는 게 아니라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베벨스가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듣고 싶은 얘기 해준 거 아닙니까?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맞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논리성격이 역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진된 그 논리성격이 현실에서 맞아떨어집니까? 이런 조롱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말이 맛을 끄는 게 아니고 네? 마차로 말을 끄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멩이로 빵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미제스라고 인류의 등불일 정도예요. 노벨 경제학상 안 받았지만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를 우리는 한번 좀 정책 일반적으로 봤으면 그게 무리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인용을 해드립니다. 미제스 한 얘기. 이거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임금 소득자의 임금과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1인당 자본 투자를 늘리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이유가 뭐냐? 더 좋은 기계에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좋은 기계를 갖다 뭐에 붙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생산성 올라가고 임금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뭐예요 도대체 이거를. 거꾸로. 정치위원회에서 지금 심상정 의원님 대로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된다 해서 그랬을 때 그것이 생산성 올라갑니까? 임금 줬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본과 기업가를 비방하고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빈곤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불리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누군가 고용주겠죠. 중간에서 돈을 착복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타락같이 높아진 임금은 누가 줄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천하의 기가 막힌 뭐예요? 아이디어. 세금으로 일자리 유지를 하자. 그래갖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갖다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가 세금을 갖고 알바 월급을 줍니까? 이건 앞뒤를 안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30% 올리고 나서 이런 도리지. 그러니까 그것이 다 쌓여서 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OECD의 노동 생산성 그게 무슨 한국이 빨개요. 말했죠. 그러니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먹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OECD 생산성이 낮으니까 순위가 우리나라에 좀 낮은 겁니다. 오른쪽 뭐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작으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이렇게 다락같이 높아요. 즉 한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30%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낮았는데 그걸 누가 고용주가 안 좋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무리한 거죠. 여기 보세요. 오늘만 생각하면 놀러. 제 얘기는 좀 짧게 할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가 도덕적입니까? 그러면은 가게 같은 경우 보면 아버지가 자식 세대한테 빚을 주어도 방문을 주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런 국가가 비도덕적이죠. 여기 보다시피 오늘만 생각하는 놀러죠. 놀러는 뭐예요?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먹죠. 여쭤봐요. 그래갖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세출을 해도 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에 고정해서 세금을 거치죠? 경상 성장률이에요.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또뭐 거기 붙어죠. 그러면 그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거칠 테니까 그걸 존중해서 예산을 짜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면은 중요한 건 숫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냐면 경상 성장률의 2배, 3배 이상으로 이걸 개정을 팽창시켰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참치하는 거죠. 또 하나 보세요.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정의 뚝이 무너졌어요. 사실 우리가 뭐 재정 그래기는 맞죠. 그러면은 디테일을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 보면 730조 정도 감이 없으시죠?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120조가 부처가 더 늘어요. 1년 사이에. 그 다음에 2020년 말 되면은 850조가 돼요.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파티가 끝나고 나서 계산서 나눠오는데 그 계산서 누가 결제하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결제? 문재인 정부는 결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나갔을 테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나갈 테니까 지금 내 후배 들어올 테니까 거기다 계산 얘기하고 내가 이것저것 시키면 말이 됩니까 지금요? 여기 내역 보면 왜 120조냐? 빨간 글씨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면 1년 사이에 120조의 세금을 늘렸어요.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새 보면 이렇게 저렇게 국가 재난지원금 받는데 아래 보시면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이걸 포함해서 100만 원 받고 4인 가구당 우리가 927만 원 부처가 증가됐어요. 이게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면 100만 원 받고 그걸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인 가족의 부채가 전년보다 930만 원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국가가 비도덕적이죠. 도덕입니까? 제발 정신승리법에 취하지 마세요. 제가 그대로 옵니다. 2019년 8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위에 적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2020년 예산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발판으로 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법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무슨 근거를 해서 유감스럽게 팽창, 적재 예산이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이 오면 쏟아부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유불고 전 국민의 고용보험망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총선 이후에 처음에 미국이 이겁니다. 고용보험. 근데 현장 반 정도는 고용보험을 누렸는데 나머지 반은 안 누리고 있어요. 자기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걸 보험으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회주의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환장을 했죠. 어떻게 모든 걸 갖다 보험으로 커버합니까? 자동차 보험 있어야 되죠. 화재보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아들이 유학 가는데 유학에서 실패할지 모르는데 유학보험 찾아보세요. 있나요? 연애하는데 딱지 맞을지 모르죠. 연애보험 있습니까 도대체? 없잖아요 도대체 지금. 학위보험도 없고 사업 실패 보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연애 실패, 사업 실패, 학업 실패 보험을 커버할 수 없어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책임 영역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으로 커버해서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그대로 위험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고용보험이요. 발을 보세요. 발은 거예요. 발이에요. 자영업. 서서히 보세요. 서서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용보험도 전 국민화. 그건 아니죠. 국민보험 뭐가 필요하죠?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고용보험을 이거를 선거 이력을 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이걸 걸리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연애보험도 만드시고 사업보험도 만드시고 학위 실패 보험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재정이 바꿔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한국 사회 주인은 노동이라는 언명 동의하십니까? 2020년 노동조에 한국 사회 주류는 노동이라고 선언했어요. 총선에서의 승리를 지렛대로 속내를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표현했죠. 속내를 말한 것일 수도 있겠다. 막스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레테리아를 지배계급의 위치로 끌어올리고 그 정치적 의의를 이용해서 부르주아의 모든 자본을 점차 몰수할 수 있다의 전주국일지 몰라요. 왜 갑자기 도대체 2020년에 노동절 그러면 뭐 우리가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아닌데 왜 갑자기 한국 사회의 주된 노동이라는 선을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그 다음에 그 막스의 두 번째가 더 무섭죠. 사회주의로의 길은 재산권과 부르주아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독재적인 침투 수단을 쓰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토지 공개념 등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는 예비 전주곡에 흘러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에필로그입니다. 청년수당 요구하는 총리단체. 청년한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지금 조상들은 제가 안 건 아니에요. 그때 뉴스 있으면 내보면요. 청년 활동 박스 도대체 무슨 측면이 들었을까? 청년 활동을 하고 이거를 청년수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가 지금 이걸 들고 와서 돈을 달라 이걸 보시고 대한민국 미래가 좀 밝으냐 그런 얘기예요. 저분에 대해서 제가 인격적인 그런 회상을 하지는 하지만 뭐예요? 젊은 이유로 해서 젊으니까 청년수당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수당. 다 왔습니다. 여기 바보들의 정책사고 발전기를 모터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의 성장을 이끈다. 이게 소득은 이게 분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소득을 이끈다. 그건 주어하고 목적 구별이 안 되는 정책이 아니에요. 세금 일자리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일자리가 유지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발전기를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 돌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운동법칙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 운영은 제로섬입니다. 혁신이 중요하죠. 이거 보세요. 빨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노력과 성실함이 보통 그 사람은 몇만 배기 때문에 그가 몇만 배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의 성공은 불평등은 높였지만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 그런 얘기죠. 또 하나 한국과 일본의 그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0대25 다시 0대25 한국과 일본의 무엇을 비교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대25예요. 한국의 빵 일본의 25대 뭐를 비교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여전히 교육 평준화에 보시고 그거를 일본은 지금 기초과학에 25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어요. 한국은 없잖아요. 노벨 평화상 그런 거 말고 기초과학 경제를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노벨상 있습니까? 일본은 25명 그래도 배우지 못하고 지금도 도대체 자소고가 무슨 뭐 이렇고 무슨 뭐 민족사관 뭐 그럼 지금도 뭡니까? 평준화를 보시 합니까? 그러면서 한때는 맨날 10월 되면 추수하죠. 그러니까 노벨상이 없으니까. 보세요. 혁신의 성장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다른 사람보다 100만 배 성실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거죠. 시장에서 기회를 찾도록 그게 자유로 허용한 거죠. 국가 경영 좀 넘어가시죠. 복잡하니까. 그리고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을 복원하죠. 미통당 당선자 되죠.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미래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래 가시라고. 그럼 나는 뭐냐? 미통당과 익숙한 관계를 내가 먼저 결별할 거예요. 인류 역사는요. 자유신장의 역사예요. 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마저 잃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마저 잃게 됩니다. 자유와 창의, 변형은 항상 같이 가는 삼각형의 꼭지입니다. 자유, 평의, 자유, 정의, 그 다음 창의, 그 다음에 번영이죠. 네. 이게 이제 뭐 다 왔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제가 성장하는데요. 이런 고비마다 크게 발명품. 여기 보시면 에디슨의 전구가 있고요. T자동차가 있고, 디젤차가 있고, 저기 보세요. 저쪽에 뭐죠? 라이트 형태 얘기가 있고, 가운데에 지주가 있네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역사의 진짜 한 획을 끈 전화하고 컴퓨터를 결합한 스마트 아이폰이 바로 2007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몇 년이 끌고 온 거예요. 여기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 세게 분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장 정책 견인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 계획 있었는데 7분 이상을 꿋꿋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만큼 좋은 내용이었고 또 오늘 또 자유민주정책연구원장님으로서 이 심포지움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특권을 드렸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세종대 김경원 부총장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산업 현장에서 그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0분이죠. 네, 저는 50분까지입니다. 다 계속 나가 보시죠. 저 PPT를 보시죠. 네, 제가 우리 기분 강개한 우리 조 회장님의 말씀을 100% 동의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나 더 붙이자면 그 당시에 소주조 성당이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우스갯소리가 돌았냐면 서울대를 합격시켜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그 문제는 전 경제 정책을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냉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선의를 가지면 결과도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결과도 선할 것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특히 정책에서는 선의가 악의적인 결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크네요. 좀 이따 제가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소주성 얘기를 할 때 캘리포니아에 제가 과연 소득을 높이면 정말 성장도 높아질까, 경제 성장이 좋아질까. 그리고 경제사를 제가 담원한지 모르겠으면 다 뒤졌는데요. 제일 비슷한 사례가 포드의 사례입니다. 포드가 그 당시에 그 일당이 9시간당 2.34달러였는데 포드가 그 당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때였는데 5달러 이상을로 그리고 시간도 8시간을 줄여가지고 2배 이상을 임금을 올려줬죠. 자기 노동자들이. 그랬더니 1년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차가 뭐 30만 8천 대가 팔릴 텐데 5년 후에는 100만 대가 팔렸대더라. 이게 제가 찾아낸 유일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적 사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그 일개 회사의 사례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성공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에 신기루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진짜로 소득이 올라가고 뭐 이게 올라가냐. 그래서 시애틀이 2015년 4월달에 시간당 9.47달러의 최저임금을 11달러를 올린 후에 9개월 후에 13달러, 다시 1년에 15달러,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58% 인상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근데 2017년 6월 달에 워싱턴 대학에서 시애틀에 있는 대학입니다. 최저임금이 왜 7불, 그러니까 구글에서 그렇게 시작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달러에서 13달러 딱 이익을 올리는 기간만 분석했었는데 일자리가 6.8%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임금이 오히려 125달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저임금 올리면 임금이 소득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래? 미국도 이미 이런 사례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게 한 20년, 15년 전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 속담을 인용을 했었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뭐 지옥 가시는 길을 아이고 땀 뻘뻘 흘리고 가시니까 내가 그냥 아스팔트로 깔아드릴게.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달려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더래요. 지옥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런 그 역설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냐? 그 다음 얘기 좀 하죠. 이 정부랑 가장 많이 좀 비슷한 얘기인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톰소의 모험 한 유명한 작가 있죠. 이 양반이 이건 뭐 영어를 번역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다음 줄을 보시죠. 이게 뜻이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트러블에 문제에 빠지는 것은 지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가 안다고 믿는 것 때문에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정부도 아닐까요? 자기가 확신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잘못하는 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는 사실 제가 논리를 좀 이어가자면 이 정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게 제가 가르치는 경제학 원론 4장에 나오는 생기초죠. 생기초.
그게 무슨 뜻을 얘기하냐고 그러면 여기서 보니 균형임금이라는 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소유와 공급에서 이거 보고 우리 수요와 공급 얘기 다 하시잖아요. 이 빨간 선을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 중간의 바가 중간의 그 차이가 뭐냐면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을 위로 올리고 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져요. 자, 우리가 겪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가 이때 맨날 그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신 분들이 경제학 원론책을 딱 3장까지만 읽고 이 정책을 시작을 했다. 4장을 못 읽었다 이 양반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것 같다. 제가 좀 이해를 해드렸죠. 그래서 4장도 안 읽고서 이 생기초를 이분이 무시하고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번 그 경제는 어떻게 그 패스를 밟아왔느냐? 거의 이렇게 밟아왔어요. 자, 이렇게 최저임금 딱 했어. 막 올렸어. 그랬더니 일자리가 날라가. 막 없어지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 경기가 나쁘니까 이제 끄떡만 하면 한국은행 뭐 찌르죠. 경기 나쁘면 경기를 부양을 해라. 그럼 한국은행이 할 거 별거 없습니다. 금리를 또 낮추죠. 금리를 낮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집값은요. 수요 공급 그건 다 개소리고 죄송합니다. 제일 그 설명력이 큰 게 금리와 통화량입니다. 돈 찍어내면 금리 올라가고요. 금리 낮추면 바로 또 집값 올라갑니다. 제가 혹시 감히 어저께도 금리 낮췄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연말에 다시 집값 또 올라갈 겁니다. 또. 이건 제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집값이 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 집값이 상승하는 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왜 집값 올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값을 잡아야 돼. 그러면 세금으로 때려잡겠죠. 이 정부가 하는 건. 세금 때려잡고 거래 못하게 하고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것 자체 때문에 경기가 또 나빠지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한국은행 뭐 다시 금리 또 내려봐. 금리 또 내리려면 또 이 사람들이 또 금리 내리면 또 집값이 또 오르겠죠. 집값 오르니까 더 다른 저번 그 물렸던 세금이 충분치 않았나 보래. 더 때려. 이 스파이럴 다시 말해서 이 십바퀴를 굴러온 게 지금 이분들의 경제 성적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경영학 원론책 생기처럼 갖고 얘기하는 경영학 원론 쪽에 그 인지적 오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지적 오류가 뭐냐면 그 사람 인사 관리할 때 우리가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자기위주 편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선택적 지각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자기위주 편향은 뭐냐?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요. 뭐가 안 되면 남 탓이에요. 저 이유 때문에. 그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자기위주 편향은 내가 이렇게 선거에 코로나를 잘 잡고 이것 때문에 선거에 이겼다 내가.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경제가 되게 나쁜데 그 코로나 때문에 나쁜 거야. 이거 자기위주 편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선택적 지각은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나를 180점이나 몰아준 거는 소주성을 너무나 이게 지지하기 때문에 계속 갈아냅니다.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거든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정부가 있는 절대 정책도 좀 안 바꿉니다. 그냥 갑니다. 이대로. 계속 이런 그 세금은 더 올릴 거고 시장은 믿지 않을 거고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다 붙인 하나는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새 세상이라는 말을 문 대통령과 많이 하시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성적이 떨어지고. 국가부채 문제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전 국가부채 문제를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부채 문제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정부 발표한 국가부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부채가 아까 조 교수님 말씀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셨냐면 37%, 43% 올해.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대로 가면 아마 올해 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쯤 가면 50%가 넘는데요. 국가부채가. 그러니까 GDP분의 국가부채죠.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조 교수님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묶이는 나라가 국가부채 통계를 발표하면서 한 번도 국제 기준을 맞춰서 발표한 적이 최근까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인데 우리만의 통계를 썼어요. 그건 무슨 소리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IMF에서 GFSM이라는 그 국가부채 기준을 1980년에 발표하고요. 2001년에 개정을 또 했습니다.
86년과 2001년 차이가 뭐냐면 공기업 부채 같은 걸 집어넣느냐 마는 차이거든요. 대한민국은 2001년에 새로운 기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부채 절대 국가 부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이 건전하다고 계속 외쳐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그걸 새로운 기준이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서야 2001년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국가부채 그 통계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D1, D2, D3라는 좀 세계에서 이걸 D1, D2, D3 발표하는 나라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D3조차도 60%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D3에는 그냥 벙고치 거기 2014년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벙고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딴 나라는 대한민국 포함 안 시켜요. 예를 들어 충당부채 같은 겁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이거 우리가 충당해야 될 게 많거든요. 쌓아야 될 게. 그거 미국은 다 집어넣는데 대한민국은 안 집어넣어요. 절대로. 왜? 그럼 국가부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실제 부채 비율은요. 아까 얘기한 블룸버그의 50%가 된다 그러면 그 원래 D1이라는 기준인데 원래 딴 나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곧 우리도 90, 100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재정 위기국 레벨로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감히 예상하는데 내년쯤 대한민국도 재정 위기 얘기가 심각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증거가 네가 어디 있는데 OECD에 들어가 보시면요. 통계에 대한민국만 30몇 개 중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그래프에서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몇 년째. 한 번도 들어가지 왜? 우리 통계가 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가부채를 정부가 의도적은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하지만 이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문제는 상당히 심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 빚을 다 갖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면서 제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경제학자는 하이에크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에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노예의 길이라는 1940년의 길인데 이분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경제를 통제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을 만들겠다는 거죠. 어떠한 시도도 그 결과는 공적으로 강요된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야? 새로운 계급 사람들은 다시 한번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게 이상해진다는 거지. 이게 평등하다는 시도가 불평등을 더 야기한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걸 보는데 하이에크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정말 걱정된다 생각.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걸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제 걱정이 정말 걱정된다가 제 결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말씀드리라 시간이 조금씩 초과되는데 경제 문제라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죠? 네, 잘 설명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주한규 교수님 지금 핵발전소를 자꾸 없앤다라고 그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전기요금도 사실상 산업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관련해서 그렇고 전기 제품 많이 쓰게 될 텐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주한규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 주제의 이제 핵심 단어가 국가 간섭주의입니다. 이제 국가 간섭주의의 폐해가 가장 잘 드러난 전형이 지금 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지금 희망퇴직 1000명 희망퇴직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1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 수요를 받게 돼 있고 또 관련 중소기업들의 85% 이상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한전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작년에 그런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제 졸업해서 취직을 할 그런 자리를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무고한 피해가 이제 국가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국가 간섭이 어떤
전문가들의 총의,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국가 정책이 결정된 게 아니고 대선 그 공약으로서 대선 캠프의 일부 그 반핵을 주장하는 환경주의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총의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근거 자체가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 총의를 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 중에 그 권고사항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자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거는 또 사실은 굉장한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만 하도록 그 결정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6대4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결정을 하면서 과거에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게 느리거나 유지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았는데 소위 보상시즌으로서 약간 그 최종 결정에 8% 정도 차이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동의를 해줬는데 그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사실은 그때 또 4개의 이제 건설 재개 이후에 취해낼 조치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원전 정책 유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4개 하는 첫 번째는 완전 기준 강화, 신재생 확대 이런 거였는데 탈원전 정책 유지라는 거는 4개 중에 제일 낮은 13%밖에 동의를 못 받은 건데, 그래서 전혀 이 국민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 3가지 탈원전 논거가 있습니다. 소위 3가지 탈원전 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전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 두 번째는 사용의 경우에는 안전한 관리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논건데, 셋 다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전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게 3년 전에 대통령께서 우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가서 하신 말씀인데, 지진에 그렇게 잘 대비가 되어 있는 일본에서조차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고 1368명이 죽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우리도 원전에서 벗어나는 탈핵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2개의 중대한 그 사실인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1368명 죽었다는 거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대피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대피소 생활 과정에 한 4, 5년 정도 그런 대피소 생활 과정에서 노환이나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지, 그게 방사선 피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아닌데, 이게 이제 방사선 과학 경영 조사위원회든지 세계보건기구라든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밝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암 발생 위험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여러 보고서가 누차 입증을 했는데, 그거를 사실을 잘못 오인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진만 났었으면 거기 동일본 연안에 5개의 원전 부지가 다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었는데,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원전 부지가 쓰나미 파워보다 낮았던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만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여태 원전에 치명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사실은 여태까지 원전 사고로 사람이 죽는 그 치사 사고는 딱 한 건, 체르노빌 사고 딱 한 건이고 4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원전이 60년 동안, 50여 년 동안 620여 개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 가동 이력으로서 한 번만 43명 죽었다는 걸로 생명의 안전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용하기로 처분이 어렵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두꺼운 부식이 아주 강한 불이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핀란드에서는 이미 그 처분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리가 양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해결력 워킹 그룹이라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바도 있는데 지금 이제 5천억 달러 내지 7천억 달러의 10년, 향후 10년간의 세계 원전 시장이 열릴 거고 그게 러시아와 중국이 독점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 우려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권고안을 낸 걸로 봐도 그렇고 지금 이미 건설되는 원전이 52개, 그다음에 계획된 것도 110개. 그래서 세계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이 세계적인 추세다. 탈원전이 추세가 아니라는 게 이제 분명. 근데 이렇게 잘못된 그 근거를 갖고 시작된 탈원전이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산업계의 몰락입니다. 부산중공업,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거기 고용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죠. 한전의 적자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한전의 적자가 계속 유지될 수 없잖아요. 한전도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고, 그러면 결국 한전의 적자를 면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되군요. 네.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가뜩이 약해져 있는데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세먼지, 그다음에 LNG 발전 이렇게 확대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중간권 생략하고 중요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주 전에 갤럽에서 이제 평소에 하던 그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도, 정당 여론조사, 이제 원자력 관련 문항은 2개를 초과를 해가지고 원자력 인식조사를 한 건데 원자력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66%, 반대가 21%그래서 반대보다 3배 이상이다. 3.2배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중요한 게 여기 자기 이념 전향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이 2.2배나 높다. 이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총선은 비록 그 여당이 이겼고 그 탈원전 폐기를 주장했던 야당이 졌지만 원자력에 대한 민심은 총선 여론과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비슷한 결과가 원자력 발전 비중에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이 사실은 1년 전에도 2년 전부터 이제 원자력 학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도 저렇게 일관되게 거의 뭐 한 70대 30으로 원자력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잘못된 근거로 시작된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탈원전이 수십조 원의 국부하고 그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온 우리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비용 청정 전력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복리와 산업 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원자력이 이제 부당하게 참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난 바대로 이 국민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념 편향의 그런 독선적인 탈원전 정책이 드러낸 여러 가지 그 심대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직시하고 국민 여론과 이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꾀해야 되겠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제가 한 가지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국민 여론은 저렇지만 아직도 그 정부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탈원전 반대 또 신한원 삼성이 건설 재개 서명을 통해서 저것 좀 비춰주실래요? 유튜브 0.5RG라고 카톡에 OK 아톰.org 이렇게 쳐서 친구한테나 자기한테 보내시면 이제 신한원 3, 4호기 건설 재개 서명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서명이 한 60, 1000만 명, 4만 명 되는데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그 국민의 그런 총의가 모아지면 정부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시고 이미 하신 분들은 자기 주위 친지분한테 OK아톰.org 서명 전파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개 다 서명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뒤에 분들도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원목 교수님, 아까 제가 정교모 회장님이라고 빠뜨렸는데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를 기회로 이렇게 기화로 그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 몇 필기치가 있는데 그걸 바로잡겠다고 나서 교수님을 그 이끌고 계십니다. 최원목 교수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쪽 마이크 가세요. 이쪽으로. 나오는데. 네. 나옵니다. 네. 뭐 발표 잘 들었고 존경하는 조 교수님 항상 그 인사이트한 잘 들었고 다른 분들도 뭐 각자 최고 전문가시니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이렇게 통상 외교, 대외 통상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코멘트를 부탁을 받았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자유의 길을 묻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상 외교나 이런 쪽에서 그럼 자유가 뭐냐? 국내 정책과 달리 자유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어차피 국가가 하죠. 외교는 국가가 하기 때문에 민간 외교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국가 위주의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에서 말하는 그 자유, 시장 개입이냐 아니면 정부 간섭이냐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고 그러면 도대체 대외 정책에서의 자유는 뭐냐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탈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념 위주의 어떤 외교를 한다든지 통상을 이념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할 때 통상이 망하는 거죠. 외교가 망하는 거고 사실은 뭐 우리가 80년대 이전에 군사 정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여러 가지 그 독재의 폐해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그 군사 정권마저도 사실은 건들지 않고 어떤 전문성의 영역으로 남겨둔 분야가 외교 통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전문화를 인정해야 되고 어떤 탈이념적인 실리적인 측면을 보장해줘야만 마음 자체가 이렇게 클 수가 있고 그거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나누든 그거는 이제 이념적인 시각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념적인 국가 간섭주의를 외교 통상 분야에서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근데 현 정부의 그 외교 통상 정책이 혹시 기조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왔다리 갔다리 막 해가지고 상당히 허둥대는 모습을 많이 보고 협상이나 이런 데 올 때도 그래서 단순히 뭐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너무 국내 정책 위주로 이렇게 출범하다 보니까 외교 분야를 좀 등한시한 약간 아마추어적인 외교를 하는 정권이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뭐 했는데 그 외교 통상 정책의 기조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이게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입니다.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주도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런 걸 마다하겠습니까? 그거를 마다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꿈의 외교죠. 국제 무대를 주도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누구나 그리는 하나의 모습인데 그게 하나의 목표인 거죠. 그죠? 그렇게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추구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수단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수단적으로 당당하게 하고 수단적으로 주도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현 정부는 그 핵심 정책 수단적인 측면으로 당당하고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외교 통상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어떤 목표와 수단을 착각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그
거짓이라고 할까요? 그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요. 어떤 거짓스러운 그 설명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당당하고 주도하는 외교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 대외 정책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정부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단순히 이게 아마추어적인 정부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저는 많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진 가장 큰 그 계기는 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입니다. 이 한미 FTA 재협상이 이제 이미 마무리됐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잘 됐다 그냥 그렇게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아시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한 3월까지 그 과정을 보면 엄청난 그 의도적인 방향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그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고 미국이 먼저 제의를 했고 과연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재협상을 개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간 장장 9개월 동안 서로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부통령도 보내고 장관도 보내고 이러면서 협상 재협상 개시를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버티면서 우리 측의 동의가 정식으로 동의를 해야만 재협상 개시를 하는 거고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한미 FTA가 균형이 맞는 협상인지 아닌지를 공동 연구를 해서 과연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무역의 어떤 언밸런스가 과연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협상이 되게 되는지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먼저 하지 않으면 협상 개시를 할 수 없다. 이게 9개월 동안에 우리 정부의 일관된 포지션이었고요. 그때 조금 전문적인 민화는 이거는 한미 FTA 협정 자체의 위반입니다. 한미 FTA 자체는 일방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공동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돼 있어서 그 의제 중에 하나가 협정을 이렇게 수정하거나 개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재협상 자체도 일방적인 통제에 의해서 공동위원회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의무적으로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재협상 패키지를 어그리 해줄지 말지는 그거는 양국의 주권적인 사항이지만 협상 개시 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미 합의를 해놓고 그 문안이 약간 그 전문적인 해석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왜곡하면서 우리가 그건 협상 동의 안 하면 개시를 못한다. 그럼 또 일반론적인 논리로 9개월 동안 버티면서 엄청난 한미 간의 마찰이 생겼고 미국은 반미 반한 감정을 상당히 쌓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 일방적으로 그런다 그러면서 상당히 반미적인 분위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한미 FTA 파기하겠다, 파기하고 새로 또 하나 만들든지 하겠다, 파기를 할 선언까지 했었어요. 그 바람에 더 우리는 반미 감정이 조금 악화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협상 개시를 들어가서 2018년 1월 5일날 재협상에 임하는 걸로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면서 한 2달 만에 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 개시 자체를 버티면서 타결은 굉장히 quickly, 빨리 했는데 그 타결한 이유도 사실은 당시 한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미국 측의 어떤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타결을 해주고 미국이 요구했던 자동차 분야라든지 의약품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100% 수용하면서 쉽게 타결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실리를 거의 다 주고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철강 관세
유예받은 그 측면은 월세를 면제받은 것도 아니고 쿼타제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예전에 70%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권한만 획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의 규모는 줄어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불분명하고 또는 손해고 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100% 거의 이렇게 수용하면서 타결을 한 이유는 바로 그 남북미 정상회담의 그 분위기를 뚫기 위해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타결해 준 거다. 다시 말하면은 남미 감정이나 마란 감정을 이렇게 극도로 끌어올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타결할 때는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 분위기를 미국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쉽게 실리를 전부 내주면서 그 남북미 정상회담 모드로 이렇게 확 전환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결국 통상 정책의 지금 현 정부의 그 당시의 모습은 전혀 신뢰 외교가 아니고 탈리니언 외교가 아니고 역시 그 북한과의 그 정치적인 그 변수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통상의 실리를 거기에 이렇게 종속변수로 판단했다. 그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본과의 그 통상보고 관계인데요. 우리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 일제 그 강제징용 그 배상 판정을 집행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걸 그 결국 일본이 역시 그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 때리기의 일환으로 일본이 어떤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통상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실체를 알고 보면 이것도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상에 어떤 일본의 기업의 어떤 배상 이거 완료됐느냐 안 했느냐 하는 실질적인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갈릴 때는 양국 법원이나 정부가 이렇게 갈릴 때는 그걸 국제중재 절차로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제중재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맞느냐,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서로 갈릴 때는 의무적으로 중재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 주장이 반드시 해석이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재 절차로 그걸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5월부터 해서 6월 29일까지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그 통지를 계속 해오면서 중재위원을 구성해놓고 우리나라를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그 무반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무역보복 형태로 반도체에 대한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보면은 그것은 일반인들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무역보복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일 감성이 이렇게 불어나고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사태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 때리기가 좀 정치적으로 이용된 그런 측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은 이런 그 반일 또는 반미 분위기를 통상외교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국내 정책의 어젠다로 활용하면서 결국 이념 노선 어떻게 보면은 386 운동권의 어떤 에리죠 어떤 내셔널 리버라이제이션 그 노선을 좀 이렇게 서포팅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남북한 연방제라든지 이런 거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사실 외교통상 분야의 그 이념적인 국가 간섭주의가 너무 심하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 장소를 빨리 비워달라고 다음 행사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재촉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더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타깝게도 장소 사정상 생략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간단히 기념 촬영 같은 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1부에서 1주제 발표하신 분들도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위원들 같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다 같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을 찍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